안녕하세요. 캐나다 본사, 캐나다 전문 유학원, 우리 에듀케이션 한국지사의 서상규 원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캐나다 조기 유학에 대해서 큰 틀을 조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캐나다의 동반 유학이든 단독 유학이든 조기 유학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영상을 기본적으로 조금 살펴보시고 우리 에듀케이션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글로벌 인재의 첫걸음 캐나다 조기 유학 완전 정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정말 저의 자녀가 유학을 간다면 이라는 마음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설명을 들어봐 주세요. 만약에 자녀가 단독으로 유학을 간다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냉정하게 평가하고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 학교, 아무 지역, 아무나한테 맡길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 자녀가 단독으로 간다면 사실 토론토나 밴쿠버의 대도시에 있는 좋은 사립학교나 공립학교에다가 관리형을 붙이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누군가가 우리 자녀를 관리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어린 미성년자 학생을 관리하지 않으면 사실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하고 판단하고 숙제하고 시험을 치고 공부를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비록 비용이 상당히 들긴 하지만 관리형 유학이 가장 좋은 조기 유학의 방법임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 비용 자체를 조금 우리 입장에서 좀 분석을 해보면요. 공립학교 학비는 1년에 1,700만 원 정도가 들게 됩니다. 이건 학교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반면 사립학교를 선택하게 되면 1년에 1,7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학비가 추가적으로 들게 됩니다. 그만큼 나은 케어, 좋은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주고 방과 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액티비티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학비가 비싸지는 거죠. 그럼 여기에 추가적으로 홈스테이를 1년 시키게 되겠죠. 그럼 홈스테이 1년 하는 비용이 한 1,500만 원 정도 들게 돼요. 그래서 양쪽 공립학교를 선택하시든 사립학교를 선택하시든 학비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플러스로 홈스테이비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관리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하시되 현지의 관리자가 자녀분들을 관리해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관리형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1년에 비용이 800만 원에서 1,600만 원 정도까지 들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제일 비용을 저렴한 방식으로 하면 학비가 한 1,700만 원 정도 들고 홈스테이비가 1,500만 원 정도 들고요. 그죠? 여기에 관리형의 개념으로 뭐 예를 들어서 한 800만 원에서 1,600만 원, 비싼 걸로 해볼게요. 1,600만 원 정도 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이게 한 3,200만 원에 1,600만 원이 더해지니까 4,800만 원,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이걸 관리형 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학교나 홈스테이의 퀄리티는 동일하다는 가정 아래 출발을 해보면 얼마나 관리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해주냐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나고 누가 관리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퀄리티의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용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은요. 캐나다에 단독 조기 유학을 보낸다라고 하면 관리형 유학을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게 관리형 유학이고요. 그런데 이 관리형 유학 비용이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돈이 드는 내용이니까 좀 부담스럽게 되잖아요. 사실은 관리 정도에 따라서 학원이 포함이 되어 있고 튜터링이 포함이 되어 있고 튜터링 시간이 더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6천만 원, 7천만 원 하는 데도 있단 말이죠.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비쌀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난 이 정도 비용을 고등학교에 유학에 투자할 수가 없어 하시는 분들은 조금 저렴한 방식의 관리형에 가까운 조기 유학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게 교육청 주관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는 학교 교육청이 있습니다. 여기는 학비와 홈스테이비를 포함해서 연간 2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게 되고요. 3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게 되고요. 대표적으로 동쪽에 있는 오타와 교육청, 그리고 밴쿠버 지역에 있는 아버츠포드 교육청이 이 관리형에 가까운 공립학교 관리형 유학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추천할 만하고요. 관리되는 정도도 훌륭한 편입니다. 그리고 교육청,
학교에 한국인 교직원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국말로 문제점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부모님과도 소통해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의 자녀가 만약 단독으로 유학을 가게 된다라고 하면 가급적 제일 좋은 건 관리형 유학이지만 관리형 유학을 보낼 만큼의 조금 자금력이 부족하다, 경제 상황이 안 된다, 그러면 이런 교육청 주간 프로그램도 강하게 추천할 만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가 주관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학교가 있어요. 리자이나에 있는 크리스찬 스쿨, 리자이나 크리스찬 스쿨이라는 학교는요, 학비와 홈스테이비 포함해서 연간 2,600만 원으로 조교학이 가능합니다. 특히 학교에 한국인 담당자분, 한국 출신의 교직원이 2분이 상주하고 있어서 이 2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의 관리를 담당하고 학생들의 정성적인 관리, 정량적인 관리, 그리고 부모님과의 소통을 수시로 카카오톡으로 해주시기 때문에 사실 이만큼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비용적으로 따지면 가장 캐나다 전체 지역에서 가장 저렴한 학교 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단독 유학을 한다면 저는 관리형 유학 혹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교육청 프로그램 혹은 특정 학교에서 진행하는 리자이나 크리스찬 스쿨에서 진행하는 관리형 프로그램, 이 세 가지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만약 부모님이 동반해서 유학을 가게 된다면 어떤 곳이 가장 좋습니까? 어떤 곳으로 보내겠어요? 물어보신다면요. 이건 뭐 말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학교를 보고 들어가시면 돼요. 좋은 학교를 가셔야 됩니다. 공립보다는 사립학교가 더 좋은 건 사실이고요. 이 사립학교도 수준에 따라서 평가가 나뉩니다. 그래서 A급 학교, B급 학교, C급 학교로 나눌 수 있어요. 사립학교가. C급 학교가 공립학교랑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일반 사립 C급의 사립을 보내시는 것보다 B급, A급 학교로 보내시는 게 당연히 더 좋겠죠. 그래서 좋은 사립 가자.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사립학교는 학비 자체가 좀 공립보다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으니까 공립학교를 선택하게 된다면요. 무조건 토론토나 밴쿠버, 이게 왕입니다.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쪽 지역의 공립학교가 캐나다의 시골 지역의 공립학교보다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토론토의 공립, 밴쿠버의 공립학교를 뭐 추천드리고요. 토론토의 장점은 학군, 학교, 그리고 사립, 일반 사립들도 매우 우수한 장점이 있고 대신 렌트비가 상대적으로 조금 비싼 편입니다. 이게 토론토 지역의 장점 혹은 특징이고요. 반대로 이제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요, 날씨, 환경이 매우 우수하고 요즘 월 렌트비가 많이 저렴해졌어요. 그래서 밴쿠버는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동반으로 하면 너무 시골 지역 보지 마시고요. 토론토나 밴쿠버 이 두 가지만 바라보시고 유학 상담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기 유학 언제 가는 게 제일 좋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자, 조기 유학에 추천을 해봐라 시기가 언제가 좋을지. 우선 이건 바꿀 수 없어요. 무조건 어릴수록 유리합니다. 언어를 받아들이는 체계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유치원 때 가는 친구, 초등학교 1학년 가거나 2학년 가는 친구들의 언어를 받아들이는 속도는 정말 어마어마하고요. 보통 2년이나 3년 정도 조기 유학을 하게 되면 오히려 한국말을 잊어버릴까, 이걸 걱정해야 될 만큼 빠른 속도로 영어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릴수록 유리한 건 확실한 것 같아요. 한국 4학년 기준으로 언어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사실 좀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아요. 4학년 때 가는 거랑 5학년 때 가는 거는 똑같은 2년의 조기 유학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언어를 얼마만큼 받아들였냐는 상당한 차이가 벌어지는 게 사실 저희의 경험치로 밝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이때까지 보낸 조기 유학생 숫자가 못해도 1,000명은 넘어섰는데요. 이 1,000명의 조기 유학생들의 특징들을 쭉 저희들도 피드백을 받아보잖아요. 그러면 4학년을 기점으로 4학년 이하의 나이대 조기 유학을 가는 친구는 정말 원활하게 원어민 수준의 영어만큼 발전하는 데 비해서 5, 6학년 때 조기 유학을 시작한 친구들은요, 근본적으로 현지의 대학을 진학할지라도 원어민과 동일한 영어 수준은 안 되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언어감이 좋은 친구들은 조금씩 다르겠죠. 개인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따라서 조기 유학은 한국의 4학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난다. 이 부분을 염두하시고 조기 유학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시점을 잘 고민해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학년 이전에 보통 시작한 친구들은요, 영어가 거의 모국어화 됩니다. 영어가 기본 언어가 되고요, 한국말이 오히려 세컨드 랭귀지가 되는 형태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5학년 친구들은 혹은 6학년 친구들이 한 2, 3년 유학을 하다가 한국에 방학 때 나올 일이 있잖아요. 한국에 나올 일이 있으면 보통 한국말을 메인으로 쓰고 영어가 서브 언어 정도 됩니다. 그런데 4학년 이하의 친구들이 2, 3년 조기 유학을 하다가 한국에 방학 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어를 기본적으로 하고 한국말을 서브로 쓰는 형태가 되는 거죠. 아예 언어가 바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학년 이상의 친구들이 조기 유학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요, 별도의 영어 교육이 필요해요. 뭐 튜터도 있을 수 있고 학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엑스트라로 노력을 조금 하거나 학원 등의 어떤 도움을 조금 받아야 이 영어를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조기 유학 시점을 추천해봐라 그러면 무조건 4학년 이하의 나이에 조기 유학을 시작하는 게 베스트라고 보여집니다. 저희 조기 유학 상담을 하다 보면 다른 동남아시아의 국제학교를 가는 게 어떨까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캐나다로 바로 조기 유학을 가자니 어머님도 아버님도 두렵고 부모님도 두렵고 애들도 바로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 그리고 비용적으로 동남아시아가 조금 더 저렴하니까 동남아시아에서 유학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특히나 이제 말레이시아 쪽으로 이제 조기 유학 가시는 분들이 제법 있죠. 그래서 보통 캐나다 유학을 상담하시다가 비용적으로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말레이시아를 선택하는 걸로 보이고, 제가 1년에 한 3번 정도 말레이시아에 가서 직접 세미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유학을 2, 3년 한 가정, 그리고 캐나다에서 유학을 2, 3년 한 가정을 저희는 두 팀 다 만나거든요. 만나본 결과 제일 중요한 건 24시간 영어 환경이 가능한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조기 유학을 선택한 이유는 한국에도 영어 학원 좋은 데 많고요, 영어 선생님 좋은 사람 많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영어 프로그램 잘 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기 유학을 가는 이유는요, 정말 24시간 영어 환경에 노출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커리큘럼 자체를, 그리고 생활 자체를 문화적으로 향유하는 걸 자체를 북미식 영어, 북미의 환경에서 공부하고 생각하고 사고하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24시간 영어 환경이 가능한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동남아시아 혹은 제주의 국제학교를 선택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분명 영어를 사용하고 영어로 수업하고 영어로 대화합니다. 그런데 학교 끝나면요, 더 이상 영어를 쓰지 않아요. 한국말 할 때 한국말 하고요, 아니면 밖에 나오면 동남아식 영어를 쓰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언어를 써버리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사실 동남아시아나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와 캐나다에 직접 가서 조기 유학을 하는 것은 현격한 영어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게 가장 크게 캐나다에 조기 유학을 추천드리는 이유고요. 이는 제주의 국제학교, 한국의 국제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 국제학교, 한국의 국제학교 백날 가본들 결국 영어가 폭발적으로 늘지 않고 마지막에 대학을 외국으로 진학할 때 결국 영어권의 국가에 대학을 가려고 가는 거잖아요. 갈 때 영어적인 애로사항이 사실은 많다. 이건 무시할 수 없다. 물론 한국에서 부모님이 조금 케어할 수 있고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요. 말레이시아만 해도 한국에서 뭐 금방 가니까 주말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장점은 있지만 영어적인 장점은 사실 캐나다와 비교할 바가 못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동반해서 보통 뭐 자녀 2명 이렇게 있는 경우에 동남아시아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한국 국제학교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에서 한 3년, 4년 유학을 하다 보면 결국 대학 입시라는 걸 맞닥뜨리게 돼요. 이제 대학교 가야 되니까. 그러면 동남아시아 대학 가려고 간 건 아니잖아요. 동남아시아 대학을 갈 것이냐, 미국 대학을 갈 것이냐, 캐나다 대학을 갈 것이냐, 호주 대학을 갈 것이냐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때 동남아시아에 유학을 했던 친구들의 대부분은요, 동남아시아에 머물거나 자기가 머문 동남아시아 가까운 호주 대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특징이죠. 이게 선뜻 용기가 나지 않는 부분이 제일 큰 것 같고요. 나 혼자 북미에 가서 유학을 할 수 있을까, 대학을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경험한 바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좀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 애가 결국 결론적으로는 미국이나 캐나다의 대학을 진학한다면, 북미의 대학을 진학한다면, 혹은 영국의 대학을 진학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요,
사실은 북미로 조교학을 가시는 게 맞습니다. 동남아시아에 머물면 생각도, 몸도 마음도 동남아시아에 국한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3년 정도 유학을 하시면 결국 조기 유학 혹은 북미를 만나시게 될 겁니다. 해당 나라에서 대학 진학할 거 아니잖아요. 말레이시아에서 대학 갈 거 아니잖아요. 싱가포르에서 대학 갈 거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말하면 미국 대학이 훨씬 더 좋은 대학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결국 북미로 가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자녀분들이 어리니까 최종적인 고를 생각하지 않고 우선 동남아시아가 조금 더 저렴하니까 여기 먼저 가보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건 뭐 당연한 일입니다. 자연스럽고요. 그런데 결국 졸업했는 학교의 학력이 어떠냐, 그리고 비자 문제가 해결되느냐, 현지에서 취업이 가능하냐, 취업해서 이민까지를 가능하냐, 결국 영주권까지를 고려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건 자녀의 인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따라서 자녀분이 그 나라에 살 게 아니면 결국 그 나라에서 유학한 건 그 나라에서 조교육을 하고 대학을 다른 나라에 가게 되는 경우에는요, 결국 이 나라에서 했던 학업들은 별로 대우받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는 졸업해서, 대학교를 졸업해서 취업해서 영주권을 딸 수도 있는 나라에 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결국 이렇게 되면 미국이냐 캐나다냐, 이민이 어려운 미국이냐 이민이 쉬운 캐나다냐, 학벌이 좋은 미국이냐, 학벌은 좀 낮더라도 이민이 좋은 캐나다냐, 결국 이 옵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비용적으로 그래도 가능한 캐나다가 가장 유리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기 유학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이건 조기 유학의 문제점을 이야기해 드리면서 성공 요소를 이야기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조기 유학을 갔어요. 우리가 학교를 영어로 다닌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어적인 부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서서히 극복이 되겠지만 다른 부분도 당연히 고려해야 돼요. 그중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방과 후에 뭐하고 지내는지. 학교에서 좋다, 공부했다 이거죠. 그럼 학교 끝났어요. 이제 자녀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학생이 이제 뭘 할 수 있죠? 단독 유학을 하는 학생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겪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학교는 멀쩡히 잘 다녔어요. 이제 집에서 홈스테이든 어디든 가게 될 텐데, 집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집에 가면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대로 방치되는 학생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홈스테이에서 얘 데리고 뭐 이것저것 시켜주려고 하는 홈스테이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는 친구가 아니면 홈스테이에 그냥 고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방과 후에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이냐를 어떻게 세팅하느냐, 이게 사실 조교학의 성공 요소 중 가장 중요한 방식으로 저는 봐집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다. 두 번째, 학생이 뭔가에 관심을 두게 될 텐데 이게 취미일 수도 있고 특기일 수도 있고 공부일 수도 있고요. 이 관심 분야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인지, 이건 부모님이 따라가더라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이런 자녀분이 하고 싶은 게 생겼는데 이걸 부모님이 원활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아니면 단독 유학을 갔을 때 가디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원활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이걸 해결해 줘야 그 학생들이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또 본인의 어떤 이게 취미 사항을 발달시켜서 특기화되고 이 특기가 대학 갈 때 장점이 되고 이런 식으로 발달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관심 분야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인지, 혹은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 혹은 학교에서 이걸 지원해 주는 건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가디언이 이걸 지원해 주는 건지, 이걸 명확하게 판단하고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4학년 기준으로 이걸 저학년, 고학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저학년이냐 고학년이냐에 따라서 조교학 성공 요소가 좀 달라집니다. 4학년 이하다 그러면 영어적으로 월등히 아주 충분히 성과를 만들어서 올 거니까 별로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친구들과 놀기만 놀아도 영어는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올 겁니다. 그런데 고학년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이때 고학년은 5학년을 말하는 거예요. 5학년 이상의 친구들은요, 영어적으로 엑스트라의 어떤 도움이 필요합니다. 튜터가 필요하든 학원이 필요하든 이거 없이 그냥 알아서 너 영어 잘해봐, 이렇게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조교와 그래도 영어가 제일 중요해서 가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5학년 이상이면 영어는 좀 별도적으로 교육을 조금 시켜줘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진짜 관심을 줄 수 있냐, 누군가가 정성적으로 너 요즘 친구 누구랑 친해? 이 친구랑 뭐하고 놀아? 요즘 어떤 취미를 갖고 있어? 어떤 걸 서포트 해줄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정성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영어를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부모님과 같이 부모님급의 관심을 쏟아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학생이 사실 의지할 때가 있어야 되고요.
가정적으로 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줄 수 있는 개인이 있는지, 가디언이 있는지, 혹은 유학원이 있는지,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부모님이 따라가더라도 부모님이 충족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유학 전문가가 충족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따로 있으니까 부모님은 캐나다 유학에 대해서, 캐나다 커리큘럼에 대해서, 캐나다 학교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든요. 이거를 잘 아는 사람의 관심, 잘 아는 사람의 질문, 이런 것들이 자녀 유학에 상당히 좀 중요한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자, 우리 에듀케이션은 오는 6월 21일 토요일 날 우리 에듀케이션 강남지사에서 캐나다 유학과 이민에 대한 박람회를 진행합니다. 캐나다 유학과 이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조교학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어떤 분이라도 괜찮으니까 여기 저희 참가 신청하는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요. 이 링크 통해서 박람회 신청하시고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